일본은 상상도 못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7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지만 단 한마디의 말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내세운 조건, 바로 15% 관세 완화였습니다. 일본은 그 약속을 믿었고 전례 없는 속도로 서명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며칠도 지나지 않아 트럼프는 다시 입장을 바꿨습니다. 모든 대형 트럭 수출에 25% 관세를 부과한다. 그 한 문장이 일본의 모든 계산을 무너뜨렸습니다. 일본이 확보한 건 승용차 관세 완화라는 반쪽짜리 혜택뿐이었습니다. 750조 원을 냈지만 결과는 굴욕 그 자체였습니다. 그 충격은 일본 정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다. 동맹국을 이렇게 다룰 수 있나? 라는 비판이 터져나왔고 다카이치 사내 전 안보 담당상은 눈물을 흘리며 재협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트럼프의 뒤통수 외교라 부르며 전례 없는 굴욕이라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명한 계약서를 뒤집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협정을 어기면 750조 원은 환불 불가, 그리고 신뢰도 상실이라는 더 큰 손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일본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도 이미 비슷한 조건을 제시받은 상태였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500조 원 수준의 부담금을 요구했고 생산 비율을 미국 내와 해외 공장을 1대1로 맞추라는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즉, 한국 기업이 한국이나 동남아에서 10만 대를 만들면 미국에서도 반드시 10만 대를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억누르려는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자율성입니다. 자동차든 반도체든 생산 구조는 유연해야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의 전략과 시장 판단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억지로 미국 내 생산을 늘리라는 압박은 사실상 글로벌 기업의 날개를 꺾는 조치였습니다. 더구나 반도체 패키징 문제까지 거론하며 모든 공정을 미국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반도체의 최종 패키징 공정은 여전히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국제 공급망을 한 나라로 옮긴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자신의 논리를 밀어붙였습니다.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강화하겠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선 미국 독점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의 산업까지 희생시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그 대가를 치렀고 이제 한국이 그 다음 차례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국 정부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상식적인 요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단호한 입장이었습니다. 일본이 돈을 내고 굴욕을 택했다면 한국은 정면으로 맞서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순간 한국의 대응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굴복 대신 반격을 택한 한국. 그 제목이 해외 주요 경제지의 헤드라인에 올랐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일본이 750조 원을 내고도 속았던 그날, 한국은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반격의 서막이 열리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관세 폭탄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일본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협상 초기부터 굴복은 없다는 원칙을 세웠고 동시에 기업들과 긴밀히 움직였습니다. 관세를 피하려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는 전략적 접근이었습니다. 일본이 돈으로 시간을 산다면 한국은 전략으로 판을 뒤집으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먼저 현대차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생산 1대1을 강요하자 현대차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미국 수출 물량을 과감히 줄이고 대신 유럽과 중동, 동남아 시장으로 눈을 돌린 것입니다. 미국이 시장의 중심이라고 믿던 관행을 깨고 새로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략은 단기적으로 손해처럼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의존도를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미국이 없으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순간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기업은 이미 미국 내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생산 효율은 여전히 한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으로 미국 내 공정 비율을 억지로 늘린다면 비용 구조가 무너지고 기술 혁신의 속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생산은 한국 중심으로 기술은 글로벌로라는 새로운 방식을 확립한 것입니다. 즉, 미국이 아닌 한국이 글로벌 반도체 허브임을 스스로 증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반격의 시작이었습니다. 미국이
관세로 압박할수록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반도체 공급이 줄어들면 시장 가격이 상승하고 그 이익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미국의 압박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오는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관세를 내더라도 미국 현지에 억지로 공장을 짓는 것보다 싸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 말 속에는 냉정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숫자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 전략을 짜고 불리한 판에서도 길을 찾아온 나라입니다. 트럼프가 던진 관세 카드가 오히려 한국의 체질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역발상 경제라 불렀습니다. 상대가 칼을 들 때 방패를 드는 대신 칼을 비틀어 역으로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은 지금 그 전략을 실현 중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의 압박이 오히려 한국 기업의 기술 혁신 속도를 높였다는 사실입니다. 반도체 설계, 패키징, AI 칩 기술 등 각 분야에서 미국의 제약이 커질수록 한국은 독자 기술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기술 자립도는 오히려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벗어나 한국 중심의 기술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한 기업 차원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 전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기업, 연구기관이 한 목소리로 우리는 더 이상 하청국이 아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과거처럼 미국의 지침을 그대로 따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대신 한국의 길을 가겠다는 국가적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때부터 관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존심이 한국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단지 한국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파는 전 세계로 번져나갔습니다. 유럽, 일본, 중국, 심지어 미국의 동맹국들까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동맹이라 부르던 나라들이 이제는 불신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한마디가 국제 질서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먼저 유럽의 반응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주요 국가들은 이번 조치를 경제 전쟁이라 규정했습니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세계 공급망을 흔들고 동맹국의 산업 기반을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긴급회의를 열고 탈미국 공급망 전략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중심이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중동을 잇는 새로운 경제 블록을 구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자연스럽게 거론되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AI OL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은 이미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편 일본은 겉으로는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내부에서는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750조 원을 내고도 이런 대접을 받는다면 동맹의 의미가 무엇인가? 일본 언론은 미국을 향해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전례 없는 굴욕, 정치적 사기극이라는 제목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신뢰는 무너지고 경제계는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서둘러 동남아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미국 의존도를 줄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시장은 일본을 떠나기 시작했고 동북아의 중심은 서서히 한국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태를 기회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유럽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중동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방산 수출까지 이어지며 한국의 경제력은 이전보다 훨씬 넓은 범위로 확장되었습니다. 세계는 미국을 두려워하는 대신 이제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나라, 위기 속에서도 성장하는 나라, 외신들은 한국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BRICS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한 목소리로 미국의 일방적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미국 중심의 질서가 붕괴하고 새로운 다극체제가 열리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가운데 인도와 중국은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도체 협력, 배터리 공동 개발, 인공지능 기술 교류 등 다양한 제안을 제시하며 한국과의 협력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미국의 압박이 오히려 한국의 협상력을 끌어올린 셈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이제 세계는 더 이상 미국만을 믿지 않는다. 한국은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이 뒤통수를 맞은 날 한국은 새로운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한국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을 세계 경제의 새로운 중심으로 밀어올렸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피해국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세계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준비를 끝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처음에는 미국의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칼끝이 점점 미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부메랑 효과였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을 압박할수록 그 피해는 미국 기업들에게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계산은 간단했습니다. 관세를 올리면 일자리가 늘고 자국 생산이 강화된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미국 산업의 숨통이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배터리의 70% 이상을 한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기업 없이는 테슬라의 생산 라인이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정책이 발효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이 제한되고 수출 절차는 복잡해졌습니다. 그 결과 테슬라는 배터리 확보에 차질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모델별 생산 일정이 지연되고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가 미국 산업 보호를 외칠수록 미국의 대표 기업이 피해를 입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반도체 분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엔비디아, 인텔, AMD 기업들은 AI 시대의 핵심 기업이지만 반도체 공급의 절반 이상을 한국과 대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으로 한국의 생산량이 줄어들자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즉각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GPU 공급이 부족해지고 AI 서버 구축이 지연되었습니다. 한동안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한국의 생산 라인을 멈추면 미국의 혁신도 멈춘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동맹국을 약화시키려다 자국의 기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부메랑은 미국 경제 전반을 흔들었습니다. 제조업과 기술산업 모두 타격을 입으면서 주식시장에는 불안감이 번졌습니다. 투자자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정치적 쇼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올릴수록 한국의 반도체 가격이 올라갔고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더 확대되었습니다. 트럼프의 칼이 한국을 겨냥했지만 결국 그 칼날은 미국의 발등을 찍은 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SNS에서 미국은 이겼다고 선언하며 자신의 정책이 미국의 자존심을 지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미국 기업들은 조용히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기업은 캐나다나 멕시코로 공장을 이전했고 일부는 한국과 비밀리에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가 동맹을 흔들자 그 동맹 안에서 새로운 연대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봤습니다. 관세의 영향을 정면으로 맞받으면서도 세계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분쟁이 아니다. 세계 질서의 재편이다. 한국의 외교 전문가들은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의 신뢰를 잃고 있는 그 순간 한국은 새로운 선택지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협상할 수도, 유럽이나 아시아와 연대할 수도 있는 위치. 그것이 바로 지금의 한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카드였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두 가지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신뢰 붕괴, 다른 하나는 한국의 체질 강화였습니다. 트럼프는 세금을 올렸지만 한국은 기술을 올렸습니다. 미국은 동맹을 흔들었지만 한국은 동맹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조용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심은 더 이상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이다. 위기는 언제나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관세 사태 역시 그랬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있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압박이 오히려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강화시키고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는 강한 국가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시장 다변화의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시장이 곧세계 시장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는 중동과 동남아의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며 새로운 수요를 창출했고 삼성전자는 유럽의 반도체 수요를 적극적으로 흡수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인도와 중동 지역의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공급망을 다변화했습니다. 관세라는 장벽이 오히려 세계로 뻗어나가는 발판이 된 것입니다. 둘째, 기술 자립의 속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제재는 한국 기업들에게 일종의 노전장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남아야 한다. 그 결과 반도체 미세 공정, 배터리 고밀도 기술, AI 칩 설계 등 핵심 분야에서 한국은 독자 노선을 강화했습니다. 미국이 기술을 통제하려 할수록 한국은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와 초소형 전력 효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기술 자립을 가속화시킨 셈이었습니다. 셋째, 외교적 입지가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은 유럽,
중동, 아시아와 각각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며 다극체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의 대규모 에너지 프로젝트, 유럽의 친환경 산업협력, 동남아의 인프라 사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국의 외교는 이제 단순한 경제협력이 아니라 신뢰 네트워크로 확장되었습니다. 넷째, 국민인식의 변화였습니다. 관세 위기 속에서도 한국 사회는 공포보다 자부심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IMF 시절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한국은 항상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언론에서는 제2의 IMF 극복기라는 제목이 등장했고 젊은 세대는 자국의 기술력과 산업력에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관세가 무기가 아니라 자존심의 시험대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중간재 수출국이 아닙니다. 기술과 시장을 동시에 주도하는 핵심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럽의 경제인들은 한국을 차세대 독일이라 불렀고 중동의 투자자들은 한국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평가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가 한국을 억누르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관세는 한국의 날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셈입니다. 결국 한국은 위기 속에서 새로운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관세 폭탄이 떨어졌을 때 대부분의 나라들이 두려워했지만 한국은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은 미국의 뒤를 따르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질서 속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정립한 자립적이고 전략적인 강국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한국을 위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을 성장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보여준 진짜 힘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처음에는 위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하나의 실험이자 전환점으로 변했습니다. 한국은 그 폭풍 한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바람을 이용해 더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일본은 굴복했고 유럽은 분노했고 미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냉정하게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 유일한 나라가 된 이유였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결국 미국 고립주의로 귀결되었습니다. 동맹국들은 등을 돌렸고 세계는 새로운 질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국이 있었다.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며 유럽과 아시아, 중동을 잇는 다리 역할을 자처한 나라. 한국은 스스로 중심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바로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두고 21세기 경제사의 분기점이라 말합니다. IMF가 한국을 시험했던 1997년처럼 이번 관세 사태는 한국이 다시 한번 성장의 문턱을 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차이점은 그때는 외부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기술, 인내, 그리고 국가적 자존심이 하나로 뭉친 결과였습니다. 트럼프의 관세가 불러온 혼란 속에서도 한국은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관세는 결과적으로 한국을 단련시킨 불이었습니다. 불은 약한 나무를 태우지만 강철은 그 불 속에서 더 단단해집니다. 한국은 그 불을 견뎌냈고 오히려 그 속에서 새로운 강철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 아래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과 신뢰, 그리고 의지를 가진 독립된 주체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시험했지만 결국 그 시험에서 성장한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중심은 어디인가? 그 답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도 도쿄도 아닌 바로 서울입니다. 관세의 불씨가 한국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불씨가 한국을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 굴복 대신 반격을 택한 나라, 그것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2020년대 트럼프의 관세가 전 세계를 뒤흔들던 시대. 그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